정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조 때 조정의 상황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요, 그 당파 간의 그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어요. 조정의 당파는 크게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고 정조 정책을 따르는 노론 시파,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조 정책에 반대하는 노론 벽파,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조가 자신의 의지대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려면 정조의 반대파였던 이 노론 벽파를 다스리는 게 관건이었죠. 그리고 이 노론 벽파를 잘 다스리려면 바로 그 당파의 리더. 핵심 인물, 리더 포섭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조 판서와 또 우의정 등 요직을 지낸 바로 심한지라는 바로 대신이었습니다. 심한지는요, 노론 벽파 중에서도 아주 고집센 검경파에 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세자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했기 때문에 정조와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겠죠. 정조는 어떻게든 노론 벽파의 수장인 심환지와 소통하고 합의하는 게 이 전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조가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밀 편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편지에 어떤 비밀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내일 안으로 사직하여 비답받기를 기다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서용되어 유임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관직에 나오는 것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정조가 상대편인 심한지와 말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지 행동을 마쿠에서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정조가 보낸 편지에는요, 이렇듯 행동 요령뿐만 아니고요, 벽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도 지시하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 누구를 앉혀라, 누구를 잘라라 같은 걸 지시하기도 합니다. 또 상소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올리고 편전에서 자기 극렬하게 항의하라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하기도 합니다. 와, 똑똑하다. 정조의 경우에는 집권 초반기부터 탕평책 등을 실시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정조가 그들을 상호간에 연결시켰다고 보기보다는 자신과 단독으로 연결시킨 폐쇄적인 정보망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시나리오를 짜서 실행하는 일종의 왕권 강화책인 거죠. 그런데요, 이때 정조가 반드시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꼭 없애라. 이 내용은 입 다물어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정조가 지금 이렇게 명령한 거냐? 태워라. 근데 우리가 편지 내용을 봤잖아요. 그렇네요. 이 내용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안 태운 거죠. 안 태운 거지. 맞습니다. 오. 게다가요,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 한 통이 아니었어요. 약 300통이 무더기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아, 진짜요? 심한지 이거 안 태우고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안 태우지. 자, 편지의 원문이 바로 이겁니다. 원문. 이건 정조가 실제로 쓴 편지인데요. 이게 정조 글씨예요. 와, 글씨가 너무 뛰어나시다. 역시 멋있다. 한글을 멋있다. 너무 멋져요. 와. 근데 그냥 딱 이 편지만 해서 액자해서 걸어놓고 싶어요. 너무 멋지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정조의 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1797년 4월 11일에 정조가 지금 심한지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에는요 벽파 관리를 좀 잘 해라 라는 정조의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 한글이 들어가 있어. 뒤죽박죽. 뒤죽박죽. 맞아요. 아, 지금 너희 쪽이 지금 뒤죽박죽이니 그 관리를 잘해라. 우와. 반갑다. 아, 한글 저렇게 보니까 이상하다. 반갑다. 한글 보니까. 와. 이건 정조가 편지 쓸 때 뒤죽박죽이라는 표현에 한자가 없으니까 그냥 한글로 적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 뭐 엄격하고 또 근엄하고 또 공부밖에 모르던 분인 줄 알았었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보니까 정말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또 편지 중간에 보면 뭐 껄껄껄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로 따지면 요즘에 그냥 크크크크 이런 거거든. 이런 것도 그냥 서슴없이 그냥 격 없이 써놓은 거예요. 그만큼 가깝게 지냈던 소통이었죠. 정조는요 심한지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신하들에게 이런 비밀 편지를 보내서 전국을 의논하고 당파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또 국정을 협의해 나갔습니다. 편지. 이 편지는요 바로 정조의 비밀스러운 통치술이었던 겁니다. 자, 이 통치술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땐 어느 쪽이 좀 더 정치 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태종은 강하면서 또 자기 측근들에게는 또 이렇게 당근도 줄 수 있는 그런 왕권이었다면 정조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 왕이지 않았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격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조가 더 지능적이고 더 지혜롭지 않나. 다시 정조인가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역시. 자, 그렇게 편지로 조정 신하들을 이끌어간 정조. 자, 과연 백성들에게는 어떤 통치술을 썼을까요? 자, 정조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취한 통치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있지요. 확인해 보시죠. 자, 정조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곳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흔적이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 정조에게는 정말 의미가 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도세자가 아마 정말 좋아하지 않았을까. 내가 사도세자였나? 그렇죠. 가보니까 어쩐지 좋더라고. 지금도 눈시울이 약간 이렇게 궁금해지면서. 근데 왜 하필 수원으로 결정한 걸까요? 글쎄. 교수님 왜 하필 수원일까요? 글쎄. 저 오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여기다 물어보세요. 사도세자였어가지고 물어본 건데. 난 죽었잖아요. 어쩔 때는 부활하시고 어쩔 때는 죽어 계시고 모를 때는 난 아니라고 하시고. 왜 수원을 선택한 거예요? 새로운 도시로서의 화성을 생각을 해낸 거지요. 한강 이남에 새로운 도시를 하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수원성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냅니다. 아, 그럼 그때부터 개발이 된 거네요. 수원. 그럼요. 예. 그래서 정조는요. 수원화성을 1년에도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화성으로 향하는 능행길에서 백성들이 정조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뭔가를 불쑥 건네곤 합니다. 백성들이 한 행동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상언. 상원. 개인이 왕에게 편지를 적어 올리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행차길에서 민원 편지를 받은 거예요. 아. 받아줬죠. 직접. 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직접 정조의 행차길에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이걸 했죠. 바로 격쟁. 격제. 네. 격제를 했죠. 그렇죠. 격쟁을 하기도 합니다. 정조는요. 백성들의 격쟁을 꼭 빠르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백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그런 백성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으며 소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신하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혹시 그 안의 내용 중에 사실 본인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무서운 거야. 불안해. 이런 불안하니까 신하들이 이런 거 하지 맙시다라고 반대를 한 거예요. 맞아요. 자, 이때 정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더 할 것 같아요. 무릇 가장 높이 우러르고 살펴야 하는 것이 백성의 뜻이니 다스리는 자는 가장 아래에서 백성의 뜻을 쫓아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요. 저 말할 곳 없는 자들이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달려와 하소연하기를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하소연하듯이 하니 그렇게 만든 자가 잘못이지 저들에겐 정말 죄가 없는 것이다. 정조가 얼마나 백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네. 직접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민심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정조의 통치술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격쟁이랑 그 태종도 사실 신문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격쟁의 경우에는 왕이 행차할 때 그 자리에서 쳐야 되죠. 두드려 가지고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거지만 신문고는 매달려 있는 북에 와서 치고 무슨 일인가를 전해 듣는 거지요. 아무래도 조금 걸러지는 게 있겠네요. 격쟁은 절대 그럴 수가 없지. 그렇죠. 왜냐면 진짜 바로 그 즉석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 정조가 야심차게 만들고 시행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휼전칙. 자율전칙. 정조 7년인 1783년에 만들어진 바로 아동들, 어린이를 위한 법령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조선 후기인 현종, 숙종, 영조 때를 거치면서 기상이변과 전염병 그리고 대기근이 닥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양육할 형편이 못 되니까 아이들을 산에 버리거나 아니면 같이 죽는 일이 막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조가 익히 그걸 알고 우리 백성 중에서 가장 말할 데 없고 괴로운 사람들은 아이들이다. 그래서 아동 복지를 위한 규정을 만듭니다. 당시 법전, 경국 대전 등에도요 어린이 정책이 있긴 했지만 이게 사실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조정과 지방 수령이 책임지고 기르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법령 하나 하나를 만든 겁니다. 와. 자, 일단 보호 대상은요 부모 및 친척이나 의탁할 곳이 없는 4살부터 10살까지의 어린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진휼청 박터에 흙집을 지어서 그 아이들을 살게 하고요. 병에 걸리면 치료해 줍니다. 아이들에겐 흉년이 들어도 똑같은 양의 식사를 주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아이들이 굶지 않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힘쓴 거죠. 쉽게 얘기하면 K 아동복지죠. 맞아. 그죠? 대단하다. 바로 이런 아동복지, 이런 정조의 뜻은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조와 밀접한 수원화성이 있는 경기도에서도요. 역시 아주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360도 돌봄 사업. 돌봄 공백이 없도록 우리 삶을 360도 따뜻하게 감싸준다는 뜻이죠. 와. 이 정책의 핵심은요. 위기 상황 경기도민 누구나 돌봐주고 아이 돌봄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아이를 맡길 수도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으면 어디나 가서 돌봐준다는 거죠. 신기한 게 정책을 역사에서 찾네요. 그럼요. 경기도. 네. 그 정조의 그 생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조가 법령을 만들며 소외된 백성이 없기를 바라듯이 이런 정책이 역시 널리 알려져서요.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죠.